제가 하는 얘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세상이 달라요. 제가 살던 세상은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예요. 뭘 하던 성장하고 뭔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이 큰 회사를 찾아가는 게 저희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그 성장 동력을 함께 탈 수 있었던 그런 자리는 지금 세상에 지금 세대는 없다고 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분들의 조언이 지금 세상에는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그런 모든 백데이터들이 사실은 저희 세대가 만든 백데이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해주는 얘기는 장기적인 대답은 믿으면 안 돼요. 단기적인 인포메이션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인 플랜은 직접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일들은 장기적인 안목에 필요한 정보들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질문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린하고 좀 빠르게 좀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퍼스트 빌드가 있는 건데, 챗GPT 이후 전과 후를 좀 구분해가지고 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사실 챗GPT가 제품 계획단에서는 아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도 제품을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컨셉을 해줘라고 해서 디자인을 몇 개 뽑아봤는데, 이게 실제 제품에 맞지 않거나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제품이 나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이게 챗GPT가 잘하는 게 좋은 제품을 설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제품을 설계를 해줘요. 그 빅데이터로 학습을 하거든요. 이게 챗GPT의 맹점이기도 한데 인공지능의 맹점이죠. 인공지능은 항상 그럴듯한 말을 하거나 그럴듯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때 프롬프트 엔지니가 뭐 뜬다, 뭐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 와중에도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너럴한 질문을 하면 제너럴한 답변을 줘요. 의외로 챗GPT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실험했던 그 앱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앱이었냐면 그 스마트폰 그 앱을 딱 동작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동작을 하게 우리 대화를 하죠. 그럼 이 대화를 얘가 듣고 있다가 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면 그 맥락에 맞는 음악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싹 깔아줘요. 배경음악. 네,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그런 앱을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일주일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챗GPT를 이용해서. 근데 그 일주일도 실제로 아마 그 코딩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일하는 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빨리 간단한 프로그램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서, 챗GPT가 아무래도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모듈화를 해서 해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뭐 서칭하는 엔진이 필요하고, 그걸 서칭해서 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해야 되고, 이런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블록화를 하는데, 그 블록화를 만드는 건 엔지니어들이 하고, 그 블록을 만드는 건 인공지능한테 그냥 시켜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냥 알아서 다 정리를 해주는데, 그 아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코딩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해요. 깔끔한 코딩들을 짜주는 데다가 그냥 바로 가져다가 써도 제대로 동작할 만큼 좋아서, 이제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들이 대신해 주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드웨어 쪽에 해당하는 좀 기기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챗GPT는 어떤 좀 지금은 창작의 영역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조만간 들어올 것 같아요. 최근에 설계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글로만 쓰면 3차원 도면을 뽑아주는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거는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용도보다는 뭐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데, 3D 게임을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게 발전하면 기계적인 부분도 설계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각오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이 저는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존의 대기업에서 100명이 운영하던 거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인원들이 그 팀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작지만 되게 실속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좀 고민하시는, 스타트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뭐 현실 조언,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빨리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작은 회사 중에 성공한 회사들을 연구한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어떤 분들이 성공을 했냐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나가서 하신 작은 스타트업들이 항상 성공을 했어요. 경험치가 중요한 네. 거네요. 이런 얘기들이 왜 안 알려져 있냐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공한 스타트업을 분석을 해보면 이미 그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회사에서도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분들이 나가서 그 분야를 했을 때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의 확률이 저 그래프로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하신 분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한 확률은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우리 언론에나 TV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젊은 분들의 스타트업은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의지가 되게 투철하신 분들이 아주 간간히 있어요. 이분들이 오시면, 왜 요즘 그 MZ 세대니 뭐 젠지 세대니 해서 이분들은 비율을 못 맞추겠네, 뭐 이런 왜 일을 저렇게 하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요 정도만 하라고 했는데 이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옛날 분들처럼. 이분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봤더니 자기는 이걸 빨리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접근이 좀 다르죠. 목적 자체를 갖고선 이제 네, 그런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되게 무서운 게,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의 방향이 회사랑 틀리거나 하면 가차없이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배운 다음에 시장이랑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후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되면 이 시장에 내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공했고요. 새로운 세대, MZ 세대의 무서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목표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철저하게 자기 삶을 거기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X세대거든요. X세대만 해도 그때 왜 이런 세대가 나왔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전혀 저희가 갖는 룰이 다르더라고요. 새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조언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 지금 드렸던 얘기를 하고 나서 꼭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세상이 달라요. 제가 살던 세상은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예요. 뭘 하던 성장하고 뭔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이 큰 회사를 찾아가는 게 저희 세대였어요. X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의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그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랑 같이 성장을 해서 그 성장했을 때 역량을 닦아서 대기업으로 옮긴다. 이게 사실은 옛날 분들의 좋은 커리어 패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커리어 패스는 있지도 않고요. 그럼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 동력을 함께 탈 수 있었던 그런 자리는 지금 지금 세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분들의 조언이 지금 세상에는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단발적인 이야기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그런 모든 백데이터들이 사실은 저희 세대가 만든 백데이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해주는 얘기는 장기적인 대답은 믿으면 안 돼요. 단기적인 인포메이션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인 플랜은 직접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일들은 장기적인 안목에 필요한 정보들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교육계에서 아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교육에서 사람의 역할은 클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 어떤 걸 저희가 배워야 되냐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들이 과거부터 구축돼 왔던 그런 교육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휩쓸려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관점, 어떤 기준, 어떤 주관을 가지고선 배움에 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목적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우물만 파라는 얘기는 저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한우물만 파서 인재가 되면 대기업에 맞는 인재가 돼요. 그렇죠. 네, 대기업은 어떤 특정 분야의 인재를 원합니다. 그것만 아는 분들. 그래서 그 분야의 특정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그 회사의 성장 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원하죠.
근데 이 한 우물만 가지고 내가 팠던 이 분야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분야가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팠던 우물이 사라져버려요. 네. 저희 사무실에 계셨던 분 중에 엔지니어 분 중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쪽을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전공을 하셨다가 그 플라즈마 시장이 사라지는 걸 보고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해서 그때 내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좀 더 먼저 시작했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우물만 지금 젊은 분들한테 한우물만 파는 건 아까 말씀드린 좀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인 것 같고요. 네. 넓게 파다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깊이 파야 되는데 옛날엔 깊이 파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아는 분도 없고. 근데 지금은 깊이 파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보면 비슷한 영역의 비슷한 정보를 다루는 다른 영역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정보랑 좀 비슷한데? 그럼 되게 깊어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 이해도가 더 깊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예전에는 뭘 공부를 하려면 책부터 봐야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큰 얼개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리고 인터넷에 카페 같은 데 가입하시면 그 카페에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조금씩 올리는데 자기가 관심 있으면 되게 깊이 파요. 이 정도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깊이 알고 있네 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팔 수가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꿈 같은 얘기인데 나는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로켓 엔진도 설계해야 되고 뭐 연료도 설계를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를 빨리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켓 엔진을 만들 때 예전에는 뭐 나사에서 그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최근 연구에 보면 로켓 엔진을 인공지능한테 시켜요. 그래서 로켓 엔진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것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요. 그래서 출력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해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정말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할 수도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전공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런 알아야 되는 지식은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빨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깊숙이 아는 건 이미 뭔가 깊숙이 아는 분야에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공지능한테 빨리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낫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그 분야를 더 깊숙이 파야 되는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인공지능을 동원을 해서 그 분야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한없이 파야 되는데 그분들의 리스크는 내가 팠던 분야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에 전환이 돼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모든 선택과 집중에는 리스크가 있듯이 이 길을 파시는 분들이 또 이게 성격에 맞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빨리 알고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쌓아 올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인재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거나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막 위협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써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아마 미래의 직업은 이런 형태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